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오늘은 24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가 얄타로 가서 러시아의 유명한 휴양지 얄타 지역에 여행을 했다고 할까요? 얄타 해잠의 역사적인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합의되죠. 그 얄타 회담 5개월 이후에 열린 회담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오늘은 독일 포츠담으로 떠나봅시다. 화면을 보시죠. 지도가 보이시나요? 포츠담 3강 회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회담입니다. 그 회담은 패전한 독일 지역 베를린 바로 옆에 붙어있는 포츠담이라는 인구 17만 명밖에 안 되는 아담한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3강 회담이 열립니다. 상방이라 하면은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스탈린, 가운데 미국의 새 대통령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얄타 회담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숨지죠. 그 옆에는 애틀리 영국 수상이 있습니다. 워낙 이 회담에도 영국 보수당 처칠 수상이 참석했었는데 회담 중에 수상이 바뀌어요. 독일이 패전한 이후 영국에서 총선거가 진행되고 총선에서 2차 대전에 승리한 보수당 처칠 수상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수 애틀리가 수상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처칠은 이 포츠담 회담에 참석했다가 개막 인사하고 사진만 찍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회담은 애틀리 수상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궁전이 있죠. 상수시 궁전이라고 불어 발음으로. 상수시란 말은 근심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이 상수시 근심 없는 궁전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가장 극심한 근심, 고통을 주는 38선이 이 회담에서 잉태됩니다. 잉태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 회담에서 38선을 논의한 적은 없어요. 아니, 한반도 문제를 논의도 안 했어요. 아무도 이때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잘라지는 38선으로 분단될 줄은 스탈린도 트루만도 애틀리도 몰랐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 화면을 보시죠. 루즈벨트의 유산,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너무 많이 주었어요. 너무 많은 양보를 했죠. 그 유산 처리를 떠맡은 게 후계자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제가 써놓기를 스탈린이 만든 죽음의 벽, 38선. 그리고 사진에 38선이 지나가는 한적한 마을입니다. 그 도로에 38이라고 써 있죠. 줄이 그어 있고 38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 옆에 이승만 박사의 사진, 이땐 대통령이 아니죠. 1945년에 70세가 된 노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맨하튼 프로젝트
1939년에 시작해서 49년에 10년간에 걸친 핵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히틀러가 핵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잡고 미국도 핵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게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 사진, 거대한 핵구름이 보이시죠? 저 사막, 미국 로스알라모스 지역의 사막에서 역사상 최초로 핵실험을 한 핵구름입니다. 그 날짜가 45년 7월 16일이었어요. 16일. 포츠담 회담은 7월 17일 날 열리죠. 포츠담 회담 바로 전날 핵실험 성공이라는 빅뉴스가 포츠담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핵무기, 이 원자탄이죠. 원자탄을 트루만은 일본에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죠. 또 6.25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 공산군한테도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공산군을 멸망시키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이 핵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수많은 스파이를 투입합니다. 그리하여 소련도 1949년 드디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핵실험이 성공하는 그 해에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 공산군이 장개섭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그렇게 두 가지의 큰 역사적 변화, 소련의 핵 개발 성공과 중국 대륙의 공산화, 이런 배경을 업고 스탈린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의 남침, 김일성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침략하게 되죠. 그걸 오케이 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 수십 번 요구를 했다 하는데 핵 개발이 성공하자마자 오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1945년 7월 16일 핵실험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강타를, 이런 민족의 비극을 일으키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냉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냉전을 일으키는 신호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츠담 회담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포츠담 회담은 미국 대통령, 독일은 항복했지만 일본과 막바지 결전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포츠담에 참석해가 영국과 소련과 스탈린과 함께 항복한 독일 지역 관리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일본을 항복시키는 그런 회담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얄타 회담 때는 전혀 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됐죠. 트루만과 애틀리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처칠이네요. 처칠은 처음에 참석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죠.
트루만과 애틀리, 미국과 영국은 스탈린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끝난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이 약속한 약속사항을 배신해요. 가장 좋은 예가 폴란드입니다. 얄타 회담 개최 당시 이미 폴란드에는 스탈린이 공산정권 인민회의를 구성해서 공산화시켰어요. 그것을 영국의 처칠, 루즈벨트가 안 된다. 런던의 망명에 있는 폴란드 자유망명정권, 이 정권과 통합하라. 통합정부를 세워야 된다. 스탈린이 말로는 오케이 했어요. 그래 놓고는 영국에서 폴란드 고국으로 간 망명 정권 세력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폴란드뿐이 아닙니다.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줄줄이 공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과 영국은 얄타 회담의 약속사항인 독일의 4강 분할 점령 문제도 불만입니다. 소련이 독일까지 분할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베를린도 4강이 분할 점령하죠. 여기에 대한 경계심. 이 독일 4강 분할 점령도 앞날을 점칠 수가 없이 불안한데 스탈린이 또 한반도 문제를 꺼냅니다. 일본이 패전하면은 일본 땅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트루만은 대꾸를 안 합니다. 독일 분할 점령도 불안한데 일본 땅도 분할 점령하러 덤비는 스탈린.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태평양 전쟁, 대일본 전쟁, 소련이 빨리 참전해달라고 요구해서 스탈린이 오케이 하죠. 그 참전 조건이 거창하죠. 러일 전쟁 이전의 러시아 이권을 모두 확보해달라, 보장해달라. 만주철도, 여순대련 요동반도 이권, 사할린 한반도의 이권, 이걸 전부 보장해달라고 그래요. 루즈벨트가 다 오케이 했죠. 그게 루즈벨트의 유산입니다. 그걸 뻔히 아는 트루만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죠. 미국은, 영국도 후회 막심입니다. 루즈벨트가 너무 많이 주었고 소련 참전 요청까지 벌써 얄타 회담 협정으로 약속이 됐으니 소련이 극동에 진군할 건 분명하죠. 그래서 트루만은 결심합니다. 무엇을? 소련이 일본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미국 단독으로 일본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원자폭탄 사용, 조기 사용이죠. 빨리 서둘러서 원자폭탄으로 결판내자 결심합니다. 루즈벨트의 스탈린에 대한 저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 막심하고 이때부터 루즈벨트에 대한 비난이 미국 여론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미국 육군은 또 육군대로 일본이 패전이 임박해 있으니까 일본 영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계획을 짜요. 일본 본토, 북해도 일본 본주, 규슈 이 일본 본토는 미국이 점령하고 나머지 일본 땅, 한반도죠. 한반도 일본 땅은 독일을 4강이 점령했듯이
한반도도 4강이 점령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더구나 얄타 회담에서 신탁 통치도 합의됐잖아. 신탁 통치를 미국, 중국, 소련이 한다 그랬는데 영국도 참여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러면 4개국으로 한반도를 나누자. 미국 육군이 군사작전 차원에서 조선반도를 4강이 점령하는 분할 계획서를 짜요. 그러는 와중에 포츠담 회담이 열린 거죠. 그런데 미국 집권층 트루만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 자신감에서 일본 열도 독점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점령, 이것도 소련한테 전부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루만이 소련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패전시키자. 잠깐 먼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빠뜨렸는데 포츠담 선언이라는 거 있죠. 포츠담 회담 결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츠담 선언, 하나는 포츠담 협정입니다. 포츠담 선언은 회담이 끝나기 전에 회담 중반 7월 26일인가 포츠담 선언을 발표를 해요. 이 선언은 오로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포츠담 협정은 8월 2일 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협정이죠. 그 내용은 주로 독일 관계입니다. 독일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나치 정권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항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얘기는 없어요.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조기 항복을 서두른 트루만이 8월 6일 날 포츠담 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부랴부랴 또 8월 8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틀 뒤에 일본 전쟁에 참전하겠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미국이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 원폭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 일본 땅을 가지고 서로 먹으려는 쟁탈전이나 마찬가지죠. 무시무시합니다. 스탈린은 처음부터 러일 전쟁 이전에 러시아의 이익을 다 확보한 것은 물론 일본과 한반도 여기에 공산 세력을 심으려고 시나리오를 다 짰어요. 그래서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와 한반도에 동시에 진격합니다. 만주에는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한반도, 북한, 두만강만 넘으면 북한이잖아요. 한경북도. 거기에 대거 침입합니다. 북쪽에서 만주, 남쪽에서 한경도. 양쪽 공격 작전을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서두릅니다. 그때의 미국이 당황하죠.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열강끼리의 합의가
얄타 회담에서는 신탁 통치한다 막연한 정치적인 합의만 있었고 군사적인 합의는 없었어요. 포츠담 회담에서는 전혀 논의도 안 했고 미국이 당황해서 이러다가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먹는 게 아니냐. 미국 군부가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마샬 장관입니다. 그 유명한 마샬은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죠. 이 전쟁부 장관 스팀슨이 당황해서 국무장관하고 상의합니다. 번스 국무장관. 그 결과 미 군부 마샬 장군 휘하 지시를 해서 한반도를 소련과 남북을 갈라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방안을 짜냅니다. 그 미국 육군본부에 작전회의를 할 때 한반도를 반씩 나눠서 점거하자. 부랴부랴 그 사령부 벽에 걸려있는 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만든 세계 지도를 뜯어서 테이블에 놓고 한반도를 어떻게 점거할 것인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가장 중간점에 비슷한 38선을 위도로 그냥 그어버립니다. 한반도에 대한 지형 지물이나 전혀 모르니까, 지리적으로 모르니까 어느 도시를 넣고 어느 도시를 빼고 이걸 검토할 시간도 없죠. 도대체 군사적으로 검토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위도로 쫙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에 통과합니다. 스탈린은 즉시 오케이 합니다. 왜냐? 이미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사할린, 일본이 점령한 사할린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죠. 만주철도와 요동반도도 약속받았죠. 어차피 이 일본과 전쟁이 끝나면 일본 영토를 사강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소련은 이미 북한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어찌나 빨리 북한을 점령했는지 8월 25일에 평양을 점령하고 8월 말까지 북한 전역을 다 조직화해버립니다. 전부 소련식 그 무슨 사령부, 민정사령부, 경무사령부 이런 걸 다 설치합니다. 그야말로 번개치듯 전격작전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38선으로 갈라서 북쪽은 소련이 일본군한테 항복받고 남쪽은 미국이 일본군한테 항복받자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오케이. 어차피 북한이나 또는 일본 본토까지도 소련이 먹어야 한다. 우리가 참전해서 공을 세웠지 않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탈린은 이미 일본 본토 중에 홋카이도를 소련에 달라고 그랬어요. 루즈벨트가 노했죠. 그러니까 한반도 북쪽만이라도 먹자. 오케이. 지금은 더 이상 욕심낼 수가 없다. 왜?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일본에 2번이나 공격했으니 거기 도전하기는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38선이 생겼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북한 점령을 끝내자마자 이 38선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9월 2일에 가서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게 8월 15일 천황 방송인데 오키나와 공격 그 마지막 결판 그 결전에 집중하다가 그걸 이기고 9월 2일에 가서야
요코하마 도쿄 앞바다에 진주한 미주리함, 그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대를 파견할 형편도 못 돼요. 군인들이 좀 오키나와에 있어요. 오키나와 전쟁이 이제 막 끝났으니까. 자,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미국의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의무장관이 항복무소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은 평양에 진격한, 평양을 점령한 소련군이 군정사령부를 설치하고 소련군 해방군으로서의 소련군을 환영하는 경축 대회를 열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8월 15일 해방된 지 열흘 만에 평양까지 점령하고 월말까지 북한 전역을 조직화한 이후에 미국이 설정한 38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9월 20일 유명한 스탈린의 민주기지 지령, 그걸 내립니다. 북한의 민주기지를 설립하라. 민주기지란 무엇입니까? 공산정권을 세우란 얘기입니다. 얘들은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그래요. 그런 지령을 내리고 북한의 행정조직을 전부 소비에트 소련 조직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대책이 백지 상태예요. 9월 5일인가 6일쯤 서울에 온 미국 군정사령관 하지, 이 미군 군정사령부는 군인들이에요. 미국 국무성이나 정부로부터 한반도를 어떻게 하라는 정치적 시나리오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는 백지 상태. 아는 것은 군사작전뿐이죠. 그러니까 이 38선 이남 지역을 군사작전 하듯이 관리합니다. 무슨 포고령을 내리고, 뭐 소란을 일으키면 구속한다, 이런 엄포나 놓고, 또 편한 대로 조선 총독부 일본 관리들과 협의해서 행정을 꾸려갑니다. 그러니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소련 군정은 소련식, 소비에트식 인민 조직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소련 군인들은 그 유명한 얘기가 많죠. 약탈, 강탈, 재산 강탈, 38선에 철조망을 치고 철도, 도로, 교통 차단, 남북의 우편물 교환도 전부 차단. 이때라 하면 소련이 북한을 막 점령할 때입니다. 이 38선이 가운데 두고 소련과 미군이 나눠서 관리한다, 전후 관리를 한다 하는 이 사실이 즉각 공표되지가 않았어요. 8월 하순에 가서야 이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승만은 또다시 박차고 일어나죠. 이럴 줄 알았다. 남북을 미군과 소련이 갈라? 이승만은 즉각 백악관과 국무성에 전보를 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동원하고 동문서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승만이 폭로한 게 있어요. 내 정보를 모아보니 소련군이
소련군에 있던 한국인들, 소련군으로 복무하던 한국인들을 장교, 사병할 거 없이 약 8만 명을 소련군에서 제대시켜서 민간 복장으로 민간인인 것처럼 한국 교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북한에 8만 명이나 투입시켰다.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소련 정규군이 북한을 군정을 피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이 38선은 끝내 국토 분단은 물론 민족 분단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건 공존하기가 힘들어.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세력을 말살하려 무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유혈사태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그 5년 뒤에 일어날 6.25 침략전쟁까지 예언한 셈이 되죠. 동족 상잔이 분명히 일어난다. 큰일 났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승인해달라. 지금 소련은 북한에다가 폴란드식 공산정권을 세우려 한다. 말로는 한국 독립정부를 세운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소련 우선국, 계례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백악관 국무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시켜서 귀국시켜라. 자유정부를 빨리 세우자. 38선을 없애자. 내가 본국에 들어가서 1년 내 선거를 통하여 미국과 똑같은 자유민주 독립국가를 세울 테니까 빨리 서둘러 도와달라. 애걸복걸 탄원합니다. 그때에 중국 상해 임시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석인 김구 백범 선생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죠. 우리가 지금 미군 지휘를 받아서 OSS 미국 작전국 지휘를 받아서 만주 조선에 있는 일본군을 빨치산 투쟁으로 공격하려고 연합국과 함께 미군과 함께 이 전쟁에 우리도 참전하려고 준비를 다 끝나는데 해방이라니. 나한테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구나.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38선이 그어진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한테 말하기를, 백범이 말합니다. 우리 국민당 중국 군대도 한반도에 들어갈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이 들어온다니까 중국군도 들어가야지. 그때에 우리 임시정부도 같이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동시에 공산 세력들, 김원봉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탈퇴합니다. 탈퇴하면서 김구한테 말합니다. 당신들 전부 사퇴하시오. 임시정부는 본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독립운동 한다고 뭐 했습니까? 전쟁 한번 했습니까? 빨치산 투쟁이라도 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전부 해산하시오. 이것은 바로 조선 코리아 소비에트화 공산화 작전 시나리오에 따른 평양의 소련 군정이 진행하는
한국 공산화에는 임시정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임시정부를 아예 인정조차 안 해요. 지금까지도. 이승만은 백악관이나 국무성이 도대체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조차 없으니까 중간 이하 간부들만 뭐라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정책을 바꾸는 게 못 돼요. 이때부터 이승만의 반공투쟁,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스탈린과의 1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무려 3년 동안이나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웠죠. 공산군하고 6.25 때 스탈린과 전쟁했죠. 그 이승만의 스탈린과의 전쟁이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38선을 무슨 수라도 철폐하고, 이건 국경이 아니다. 일본군 옷 벗기는 경계선이었지 않냐. 이 38선을 소련이 국경처럼 죽음의 장벽으로 굳혀 이걸 깨부시자. 남북통일, 자유통일,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총력전을 벌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38선이 원안의 38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포츠담 회담, 그 이후 원자폭탄, 그 이후 소련의 북한 점령, 약탈, 공산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어떻게 공산화되고 남한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